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검은 옷을 입은 형제들이 남았습니다. 아직 눈은 붓고 목소리는 쉬어 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공기가 바뀝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군가 입을 엽니다. 그나저나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울던 형제가 갑자기 계산을 시작합니다. 누가 더 병원을 다녔는가? 누가 더 전화했는가? 누가 더 곁에 있었는가?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갑니다. 병원비 300만 원, 매주 병문안 2년, 마지막 3개월 간병. 형이 말합니다. 나는 병원비 대부분 냈어. 영수증 다 있어. 동생이 대답합니다. 형은 돈만 보냈잖아. 매일 곁에 있었던 건 나야. 누나가 끼어듭니다. 너희 둘 다 뭐야? 엄마 살아계실 때는 언제 왔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로 껴안고 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밖에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각자의 기여도를 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산 때문이구나. 돈 때문이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갈등은 유산 때문이 아닙니다. 인정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진짜 나누려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평생 쌓인 질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인정받았는가? 내 희생은 가치 있었는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서로에게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상속 비율로, 유품 분배로, 제사 역할로, 숫자로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제 갈등의 진짜 이유. 겉으로는 돈 싸움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감정의 전쟁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평생의 갈증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장남 김철수 씨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병원비를 댔습니다. 2년 동안 들어간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둘째 김영애 씨는 결혼한 딸이었지만 친정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해다 드렸고 병원 갈 때마다 동행했습니다. 막내 김민수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6개월은 거의 그가 모셨습니다.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죽을 끓여드리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형제는 모였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 법적으로는 3분의 1씩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장남이 말했습니다. 나는 1억을 썼어. 내가 돈을 안 댔으면 아버지 치료도 못 받으셨어.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돈만 보냈잖아. 실제로 아버지 곁을 지킨 건 나야.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그래도 둘 다 본인 집이 있었잖아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여기서 모셨어요. 세 사람 모두 자기 희생을 숫자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1억 매주 6개월. 그리고 암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 희생이 가장 컸으니 내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돈 계산이 아닙니다. 점수 매기기입니다. 누가 더 나은 자식이었는가? 누가 더 부모를 사랑했는가? 문제는 이 점수를 매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장남은 생각합니다. 돈이 없었으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했어. 둘째는 생각합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막내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간병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미뤘어. 세 사람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상대의 희생을 과소평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기 고통은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남의 고통은 흐릿하게 봅니다. 형제 갈등의 첫 번째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희생은 비교될 수 없는데 우리는 비교하려 합니다. 돈과 시간과 헌신, 이 셋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나누려면 답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됩니다. 형은 돈만 됐잖아. 이 말 속에는 돈은 별거 아니야라는 평가절하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원래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잖아. 이 말 속에는 내 희생은 의무였어라는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숫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정확히 3분의 1씩 나눠도 마음속 계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희생은 숫자가 되는 순간 인정 싸움이 됩니다. 형제들은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억합니다. 형이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 챙기느라 고생했어. 동생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형은 맞으라고 제일 좋은 거 다 받았잖아. 둘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자기가 기억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기억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형은 동생 기저귀 갈아주던 기억을 선명하게 간직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이 새 옷 입고 자기는 물려받던 기억을 품고 삽니다.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중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형제 갈등의 두 번째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과거, 다른 기억,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아들 운동화 사주러 백화점 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자기는 나중에라는 말을 들었던 것. 아들은 어머니가 딸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며칠을 공들였던 걸 기억합니다. 자기 생일은 그냥 미역국 한 그릇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더 사랑받았다고 느낍니다. 사랑받은 순간보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순간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된 감정이 현재의 상속 문제와 뒤섞입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더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더 받아야 해. 이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그동안 내가 덜 받았으니 이번에는 더 받아야 공평해라는 무의식적 계산. 기억은 왜곡되고 왜곡된 기억은 현재의 요구가 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평생 비교가 된다. 형은 똑똑하고 너는 착하구나. 어머니가 무심코 한 이 말. 형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는 거네. 30년이 지난 지금 동생은 여전히 그 말을 기억합니다. 부모는 기억하지도 못할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꼬리표가 됩니다. 형제 갈등의 세 번째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의 무심한 비교가 평생 자리 잡습니다. 세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둘째는 평범했고 부모는 큰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예뻤고 우리 공주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 자매가 모였습니다. 큰언니 나는 항상 모범생이어야 했어. 너희는 자유로웠잖아. 둘째 언니는 관심이라도 받았잖아.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막내 나는 항상 철없는 애 취급받았어. 내 의견은 진지하게 안 들어줬어. 세 사람 모두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셋 다 맞습니다. 셋 다 나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비교는 부모가 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한 겁니다. 형은 늘 인정받았지. 나는 돈을 보냈어. 나는 곁에 있었어. 이 세 문장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받았는가입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자녀였는가의 싸움입니다. 형제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진짜 협상은 숫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 아버지 사업 어려울 때 내가 5천 빌려드렸어. 동생 그게 언제인데? 증서라도 있어? 가족인데 증서를 써? 형 기억이잖아. 이 대화는 돈에 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기억이 옳은가의 싸움입니다. 너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화가 산으로 갑니다. 형제 갈등의 네 번째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 싸움, 속으로는 감정 싸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배우자에게 하소연합니다. 형의 아내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증명해? 동생의 아내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나의 남편 당신 오빠들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갈등은 확대됩니다. 형제셋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6명의 문제가 됩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형제들은 더 경직돼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서로를 혈육이 아니라 협상 상대로 봅니다.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각자의 집에서,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혼자 되새김질하는 시간에서 나는 법대로 할 거야. 그래, 그럼 법대로 하자. 나도 변호사 선임할게. 그래, 그렇게 하자고. 냉랭한 목소리, 형식적인 존댓말. 예전에는 편하게 반말하던 사이인데 이제는 서류 확인하듯 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깨졌을까요? 신뢰입니다. 형제는 원래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이였습니다.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하지만 상속 문제를 거치며 균열이 생깁니다. 형제도 결국 남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 앞에서는 아니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야. 배신당했다는 느낌. 이것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나눠 가진 게 아니라 비교하며 기억했습니다. 형제 갈등은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씨앗은 훨씬 오래전에 뿌려졌습니다. 5살짜리 형과 3살짜리 동생. 어머니가 형에게 말합니다. 이제 형이니까 동생 장난감 양보해줘야지. 형은 배웁니다. 나는 양보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동생은 배웁니다. 형 것도 내가 가질 수 있구나. 형이 초등학생이 됐을 때 어머니는 형에게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은 생각합니다. 왜 나만 시켜? 동생은 생각합니다. 형은 믿음직해서 심부름도 맡기시나 봐. 같은 상황, 다른 해석. 형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부모는 실망합니다. 동생이 같은 대학에 떨어졌을 때 부모는 괜찮아. 내가 노력한 거 아니까라고 위로합니다. 형은 생각합니다. 나는 위로도 못 받았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형제는 부모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르게 경험했습니다. 부모는 똑같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비교했습니다. 사랑의 절대량이 아니라 상대적 차이를 봤습니다. 이 비교는 무의식에 쌓였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래된 감정이 터집니다. 엄마는 항상 형만 편들었어.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나는 형만큼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동생만큼 자유롭지 못했어. 나는 언니만큼 예쁘지 않았어. 상대 형제는 놀랍니다.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 감정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라는 부모 말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제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되라는 제약이 없습니다. 아빠 앞에서 싸우면 안 되라는 금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감정이 터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꺼낸 감정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형제 싸움은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늦게 터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꺼낸 감정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톤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가 나쁜 사람이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맞이로서 부담 속에 살았습니다. 그 무게를 동생은 모릅니다. 동생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항상 뒤처진다는 느낌 속에 살았습니다. 그 서러움을 형은 모릅니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그 묻어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형제가 나는 더 받아야 해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가 들립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 형이 돈 많이 쓴 거 알아. 그거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가 형의 마음을 녹입니다. 형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이 인정이었습니다. 동생아, 내가 마지막까지 곁에서 모신 거 고생했어. 이 말이 동생의 응어리를 풉니다. 나도 억울해.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너도 고생했다는 거 나는 알아. 이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형제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정확히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우리 둘 다 나름 최선을 다했던 거야. 부모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용서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억울함을 계속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형제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둘 다 괜찮습니다.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야 합니다. 억지로 자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만날 때는 진심으로 반갑게.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50살 형과 45살 동생으로 각자 가정 꾸리고 인생 살아온 어른으로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이 대화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형제 관계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독입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연락할 때마다 후회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해? 이런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형제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당신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는 관계의 포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모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형제 때문에 불행하다면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놓아주세요. 미움도, 원망도, 죄책감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상황이 그랬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나눠 가진 게 아니라
비교하며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이만 내 길을 갈게. 너도 행복해. 이것도 하나의 결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우리는 부모가 만들어준 끈 속에서 형제였습니다. 부모가 떠나면 그 끈도 느슨해집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앞서 말했듯 어떤 선택이든 나를 위한 선택이면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다면 됐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한테는 내가 어떤 부모로 남게 될까요? 내가 만들어준 꼬리표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떠난 후 남겨질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게 될지, 나는 지금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하루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